자, 션타임의 해외선물 기초 바로 하기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시리즈별로 여러분들이 해외선물 하실 때 꼭 필요한 기본적 분석의 틀, 경제 지표, 기술적 분석의 기초 등을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는 ST퓨처스의 대표 션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리딩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주말 시황 분석 시간 때 양적 완화, 금리, 달러. 자, 대표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양적 완화라는 것인데, 자, 이 양적 완화가 뭔지, 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지,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경제의 좋은 점과 경제의 콘과 프로, 한마디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적 완화란 시장에 존재하는 경제 침체 요소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실행됩니다. 자, 이 quantitative easing 중에서요, 이 양적 완화는 영어로 QE, 줄여서는 QE,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quantitative easing 중에서 이 뒤에 있는 이 easing은요, easing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화, 불안 요소를 해소시키다란 말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불안 요소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한마디로 캐시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현금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불안 요소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적인 지원, 한마디로 돈, 현금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중앙은행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것이 바로 금리였습니다. 금리. 챕터 2에서 잡아드렸던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잡아드렸던 내용이 바로 금리였죠. 자, 금리는 누가 조절하는 거죠? 미국의 연방은행이. 한마디로 연방은행, 페드가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향후 금리를 결정짓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연방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죠. 자, 이 양적 완화 역시 실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즉 미국의 연방은행이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실행하게 된다. 자, 미국의 케이스에서는 연방은행이겠지만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 양적 완화의 그 자국의 경제 상황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금리와 양적 완화는 모두 중앙은행의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꺼냈는데, 자, 저번 시간에 복습을 잠시 하자고 한다면은, 금리는요, 언제 인하시키죠?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 언제 금리를 올라가야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과포화되어 있을 때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침체기에는 금리를 낮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리냐면요, 바로 이 양적 완화, 시장에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해 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 양적 완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바로 낮은 금리, 현저하게 낮은 금리, 제로 금리, 즉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는요 0.5%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0.5%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이것을 바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칭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왜 마이너스 금리일까요? 자, 지금 0.5가 마이너스인가요? 아니죠? 0.5는 엄연히 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 금리라 그럴까요? 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요, 자, 이 0.5라는 수치와 여기에서는 또 수수료,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를 합치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수치는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즉, 무슨 말이냐. 금리는 0.5%지만은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맡겼을 경우 0.5%의 금리에서 네, 0.5%의 금리에서 맡겼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0.5%라는 것은요. 0.5%라는 건요. 1%보다 낮은 금리를 의미합니다. 1%보다 낮은 금리. 자, 이 경우에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지만은 결국에 수수료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 나중에 수치를 봤을 때 내 100만 원이랑 값어치는 1년 뒤에 10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98만 원. 한마디로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100만 원보다 1년 뒤에는 98만 원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게 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바로 양적 완화를 실행시키기 위한 조건은요. 바로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적 완화를 실행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죠? 바로 미국에서 실행했었는데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양적 완화가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시간에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왜 이 사건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양적 완화를 실행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E 양적 완화에는요 4가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는 4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양적 완화의 4가지 스테이지. 영어로 쓰겠습니다. 스테이지라는 뜻은 뭐죠? 바로 단계를 의미하죠. 자, 첫 번째가 바로 QE1입니다.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1부터 시작을 하겠죠? QE1. 자, 지금 양적 완화에는요, 일단 현재 존재하는 것은 QE4까지 있습니다. QE4. 한마디로 4개의 스테이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물론 이 이후로도 존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시점에 미래에 또 어떤 경제 공황을 겪게 될지 몰라요. 경제는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E5도 있을 수도 있고 QE6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존하는 양적 완화의 스테이지는 4개다. 자, 이 4개의 스테이지는 스테이지별로요. 1부터 4까지 이렇게 존재했을 때 1이 가장 약한 양적 완화고요. 한마디로 가장 약한 돈풀기, 한마디로 소극적인 돈풀기고요. 점점 높아질수록 더 적극적인 돈풀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E1으로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비전통적인, 한마디로 현재 그 경제 상황이 좋아져 있을 때의 상황에서는 절대 쓰지 않을 방법이 바로 숫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QE1은요, 한마디로 QE1은 뭐냐? QE1은요, 중앙은행이 네, 모기지, 회사채를 사기 시작합니다. 회사채. 그리고 국채를 혼합해서 사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일아웃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일아웃. 베일아웃이라는 건 뭐죠? 긴급 구제를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어떤 기업이 그 경제 부도로 인해서 부도가 났었을 때, 근데 그 기업이 부도 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봤을 경우에 나라가 있는 타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회사를 긴급 구제해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요, 삼성이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망했다.
뭐 물론 가능한 일이에요. 미래의 경제상황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삼성이 갑자기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사실상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의 좋든 싫든 간에 많은 부분들이 엮였기 때문에 삼성이 쓰러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시적인 경제 타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일 그 삼성이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구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일아웃이라는 긴급 구제를 해줄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삼성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우리가 사들임으로써 중앙은행 사들임으로써 그 삼성이 지금 당장 그 부도를 막을 수 있을 만한 현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양적 완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마이너스 금리. 한마디로 현저히 낮은 금리로 돈을 무한정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삼성한테. 그래서 삼성이 그 돈을 가지고 부채도 다 갚고 빚을 다 갚고 그 부도 상황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바로 베일아웃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QE1이에요. QE1. QE1은 그래서 한마디로 그 기업들을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QE1입니다. 두 번째, QE2는요, 세금으로 보증된 미국 국채를 사다 드리는 겁니다. 자, QE2로 갈수록요, 더욱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QE2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 미국 국채를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사들임으로써, 아시겠나요? 미국 국채를, 미국 중앙은행이 사들임으로써, 미국 자체적으로 미국 자체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QE2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채를 삽니다. 국채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만기일 때 그 이자를 플러스를 해줘서, 내 원금에서 플러스를 해줘서, 내가 그 돈을 돌려받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내가 그 돈을 빌려주는 거죠.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그렇죠.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자, 나라가 돈이 없었을 때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서? 국민에서부터. 근데 QE2는요, 웃긴 게 뭐냐면은, 나라가 돈이 없어요. 나라가 돈이 없는데, 중앙은행한테서 돈을 받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은 찍어낸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QE2는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부터 상당히 비정통적인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QE3는 뭐냐? QE3는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상황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모기지, 한마디로 채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채권. 자, QE2는요, 그래도 세금으로 보증된 미국 국채였어요. 그렇죠? 세금으로 보증된. 한마디로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나라가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미국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갚으면 되죠. 그쵸? 근데 QE3는 뭐예요? 부도가 날 수 있는 모기지. 한마디로 진짜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 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누가? 중앙은행이.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QE3예요. QE4는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요. 중앙은행한테 현저히 낮은 금리, 한마디로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한테요. 정정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각 은행한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은행들한테요, 돈을 그냥 무한정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 어떤 이유래요? 어떤 이자에? 이자가 거의 없는, 이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이자로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그냥 어떤 식이냐면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딱 봐도 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이미지 상에서는요, 헬리콥터를 탄 미국인이요, 하늘에서 그냥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QE4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한테요,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돈을 시장에 뿌리는 거다라고 의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한테 받은 돈들을 은행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으로 다시 이윤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낮은 금리로서 돈을 대출을 해주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택 금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금리를 낮추면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빌리기 용이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현금 유동성 자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QE4다. 상당히 비전통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QE1에서부터 QE4로 내려올 때요, 점점점 시장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무작정 돈을 풀어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여유있게 쓸 수가 있고, 금리가 낮아가지고 대출받기에 용이하고, 네. 이런 거 다 좋죠. 근데 장점만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장단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장단점. 미국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cons and pro라고 얘기를 하죠. cons and pros. 네, 단점과 장점들. 자,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요, 일단. 장점은 한 가지입니다. 네. 시장에 활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한마디로 침체되어 있던 시장이 이러한 중앙은행에 돈을 뿌리는 식의 방법을 통해서요, 시장에 활기를 들고 점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돈을 현금을 쥐고 있으면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택시장도 살아날 것이고, 고용시장도 미국 기업들도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하려면 또 고용도 해야 되고, 고용을 하려면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또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돈도 쓰고, 그게 또 돈을 쓰면은 또 이제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업들도 더 이제 직업을 더 창출해가지고 더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한 사람들 또 돈을 쓰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활기가 띠게 된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자, 오히려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요,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불안 요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경제 거품. 자, 경제 거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우리는 이미 IMF 1998년도 IMF를 통해서 경제 거품을 한번 한 차례 겪었었습니다. 아시죠? 경제 거품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친 듯이 치솟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한마디로 너무나도 솟는 하이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너무나도 빨리 상승함에 따라서 임금은 제한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최저임금은 1년 사이에 200원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옛날에 우리가 1,000원에 샀던 게 1,500원대로 상승해 버렸어요. 거의 50% 가까이. 그러면은 우리의 임금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습니다. 네,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사실상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양적 완화가
뭔지는 알았는데 해외 선물에 미치는 영향성,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선물에 미치는 영향성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걸 뭔지 아는 건 좋았어요. 뭐 모임 가가지고 좀 떠들고 뭐 양적 완화가 뭐고 그게 아니야, 양적 완화 이거야 말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해외 선물에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돈 벌려고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자, 해외 선물에 미치는 영향성, 미치는 영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잡아드리기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금리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자, 금리가 낮습니다. 금리가 낮아집니다. 자, 금리가 낮아지면은요, 현금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높아진다 그랬죠. 반대로 금리가 높았을 때는요, 현금 유동성은 반대로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은요, 달러는 어떻게 되죠?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반대로 현금 유동성이 낮아지면은요, 달러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합니다. 맞나요? 다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내용은요, 양적 완화가 실행되게 되면은요,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은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양적 완화는 한마디로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뭐예요?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에 활기를 뛰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 푸는 거라 했잖아요. 돈 푸는 거. 현금 유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머리 똑똑하신 분들 다 아셨겠죠?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은요.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은 뭐가 높아져요? 바로 달러가 낮아지게 됩니다. 달러의 값어치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은, 자,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단점은요, 그 자국의 통화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신용도를 잃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답 나왔네요. 우리 해외 선물 어떻게 대응할지. 자, 양적 완화가 실행이 됐습니다. 양적 완화가 실행됐어요.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자, 양적 완화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달러가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요, 금과 유로가요, 어떻게 되겠죠? 금과 유로가 어떻게 되겠나요?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은 금과 유로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하락하니까. 달러가 하락하면서 그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유로가, 통화상품인 유로가 그 압박감에서 해방되면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달러와 안전자산 유로는 반대 움직임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은 바로 금과 유로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양적 완화가 끝나는 시점에는요, 금과 유로가 하락하게 됐죠. 왜? 양적 완화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 달러가 상승하게 될 테고,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과 유로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달러의 이러한 지금 양적 완화의 끝나는 시점을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양적 완화의 사이즈를 점점점 축소시키는 것을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자, 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요, 바로 금과 유로는 하락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양적 완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금과 유로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고, 양적 완화가 끝나는 시점에는 금과 유로가 반대로 하락한다. 자, 그러면 금과 유로만 알아볼 수 있을까요? S&P는 적용이 안 될까요? S&P는? 자, S&P 알아볼게요. 자, S&P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가 실행되면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요.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은 뭐에다 투자를 할까요? 뭐 선물에도 투자할 수 있고, 국채에도 할 수도 있고, 뭐 집에도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주식에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식에 더욱 많은 비중, 볼륨이 몰리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양적 완화가 실행이 되면요, 금과 유로가 상승하는 동시에 S&P 역시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테이퍼링일 때는요, 금과 유로가 하락하면서 또 역시나 S&P도 하락하게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결국에? 네? 양적 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에 돈, 현금 뿌려넣기.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시장에 현금 뿌리기, 돈 뿌리기 현상인데, 자, 그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고, 양적 완화가 통해지면 결국에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금과 유로, S&P가 상승. 반대로 양적 완화가 끝나는 그 종료 시점, 테이퍼링일 때는 반대로 달러가 상승하면서 금과 유로, S&P가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 양적 완화라는 그 배운 것을 일단 알고 있는 지식을 떠나서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해외 선물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해외 선물 션타임의 해외 선물 기초 바로잡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